사랑, 믿음, 그리고 흔들리는 진실, 해리와 메건을 둘러싼 이야기의 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때 확고해 보였던 사랑과 삶의 선택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소문이 다시 떠오르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보고와 온라인 담론에서는 메건 마클의 과거와 관련된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그녀의 전 배우자와 관련된 발언이 공개되었다는 이야기도 확산되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해석인지 구분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늘 그렇듯 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 바로 해리 왕자다. 그는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이 단순한 특권과 안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깊은 혼란과 상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죽음은 그의 삶 전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으며 그는 성장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의 삶에 메건 마클이 등장했을 때 해리는 그녀를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상징하는 존재로 받아들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유, 진실,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정체성을 발견했다고 느꼈다. 이러한 믿음은 결국 그가 왕실의 공식 역할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 선택은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매우 급진적으로 보였지만 해리 개인에게는 내면의 진실을 따르는 과정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애정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확신 위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구조는 동시에 취약성을 내포한다. 사랑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관계는 그 믿음이 흔들릴 경우 빠르게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종종 의심을 허용하지 않으며 한번 균열이 생기면 그 회복은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존재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가 된다. 최근 제기된 다양한 주장들, 메건 마클의 과거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 전 배우자의 발언,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자극적인 루머 등은 이러한 균열 가능성을 둘러싼 외부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서로 다른 매체와 개인의 주장에 기반하고 있어 사실로 단정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과 서사의 차이다. 사람들은 종종 완결된 이야기 구조를 원하고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이야기로 재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해리와 메건의 이야기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의 관계는 개인의 선택, 상처, 회복, 그리고 사회적 압력이라는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쉽게 단순화되어 해석되곤 한다. 트레버 앵글레스는 메건 마클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훨씬 이전의 삶과 연결된 인물로 언급된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오히려 전면에 등장하기보다 항상 주변부에서 간접적으로 호출되는 방식으로 소비되어 왔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수많은 인터뷰 제안, 언론 노출 기회, 그리고 금전적 유혹까지 포함된 다양한 발언 기회가 존재했음에도 그는 공개적인 설명이나 반박을 선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명 인물과 연결된 과거 관계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서사에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는 반대로 철저히 물러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침묵은 단순한 회피라기보다 일종의 의도된 거리두기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생성했고 그 질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졌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해석의 공간이다. 트레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외부에서 다양한 의미로 채워졌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품위로 해석했고 다른 이들은 전략적 선택으로 보았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해석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대중서사에서는 종종 해석이 사실처럼 굳어진다.
특히 유명 인물과 연결된 이야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침묵은 결국 질문을 낳고 질문은 서사를 확장시키며 서사는 다시 새로운 추측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트레버의 실제 의도와는 별개로 그는 말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정체성으로 고정된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오히려 그를 더욱 상징적인 존재로 만든다. 한편 메건 마클의 개인사는 그녀가 왕실과 연결된 이후 더욱 복잡하게 소비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과거 연애 관계나 이전 삶은 종종 현재의 맥락과 결합되어 재해석되곤 한다. 보고와 추측이 뒤섞인 이야기들 속에서 그녀는 캐나다 출신의 셰프와 약 2년간 교제했고 함께 생활하기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관계는 당시에는 비교적 조용하게 유지되었으며 과도한 미디어 노출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관계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과거는 단순한 개인사의 일부가 아니라 이후의 결혼과 삶을 설명하기 위한 서사적 전단계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즉, 과거는 과거로 남지 않고 현재를 설명하기 위한 재료가 된다. 이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은 맥락의 재편이다. 특정 관계나 사건이 실제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받거나 혹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때 개인의 사적인 경험은 점점 공적 이야기로 변형된다. 왜 말하지 않는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은 사실 정보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특히 유명 인물과 연결된 서사는 완결된 형태를 가지지 않고 계속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 트레버 앵글레슨의 침묵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해석된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서사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의 침묵은 종결이 아니라 연장이다. 2026년을 전후로 등장한 미세한 정보의 파편들, 즉 직접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은 이러한 서사의 특성을 더욱 강화한다. 명확한 출처 없이 떠도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끌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리고 상상력은 다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낸다. 연인 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만의 세계에서 시작되지만 한쪽이라도 공적인 시선에 놓이게 되면 그 사적인 영역은 쉽게 해석의 대상이 된다. 특히 삶의 궤적이 대중의 관심과 맞물리는 순간, 과거의 관계는 종종 미래의 서사를 설명하기 위한 재료처럼 소비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때 코리 비티엘로와 메건 매클레의 관계는 비교적 조용한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또 비교적 조용한 방식으로 끝났다.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 이별의 의미가 외부에서 과도하게 해석되는 흐름도 존재했다. 특히 이별 시점이 메건 매클레의 삶이 전환점을 맞이하기 직전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때의 선택과 지금의 변화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드러난 것은 연결고리보다 태도의 차이였다. 코리 비티엘로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과거를 대하는 자신의 방식을 비교적 담담하게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상대의 현재 서사 속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를 경계했고 그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상대의 삶에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이익을 기대하는 행동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단순했다. 설명하거나 주장하기보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평가하기보다 존중하는 것. 그는 메건 마클을 두고 좋은 사람이라는 짧고 담백한 표현을 남겼다. 그 말에는 과장된 미화도, 감정적인 미련도, 혹은 날선 평가도 없었다. 오히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성숙한 방식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의 관계 소비 방식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경험조차 쉽게 콘텐츠화되고 과거의 인연은 종종 현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변환된다. 그러나 코리 비티엘로의 태도는 그 흐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는 과거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현재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삶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흐름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이와 동시에 프린스 해리의 삶 역시 외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2026년 초 그의 생활 패턴의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공개 활동이 줄어들고 점점 더 개인적인 공간으로 물러나는 모습은 다양한 추측을 낳았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의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적 긴장의 반영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전과 달리 공개적인 발언을 줄이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도 점점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했다. 대신 개인적인 공간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외부와의 접촉은 점차 제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대중은 그 공백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읽어내려 했다. 그러나 이 두 흐름, 과거 관계의 조용한 정리와 현재 삶의 조용한 변화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관계의 종료는 반드시 드라마틱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침묵 또한 반드시 위기의 신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태도다. 과거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끊임없이 해석하며 자신의 서사를 확장하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는다. 두 방식 모두 삶의 한 형태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드러난다. 우리가 어떤 인물이나 이야기를 바라볼 때 그것이 온전히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기 쉽다. 특히 그것이 반복적으로 전해지고 감정적으로 설득력을 가질수록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진실은 종종 단순하지 않으며 우리가 안다고 느끼는 것의 상당 부분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 해석과 인상,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라난 상상일 때가 많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고요한 시간과 고립된 순간들이 있다. 세상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 누구의 목소리도 끼어들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혼자만의 이동과 사유. 그러한 순간은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는 대신 내부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든다. 기억, 선택, 후회, 그리고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마음을 채운다. 그러한 침묵 속에서 한 개인은 점점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의도적인 질문들이다. 그것은 과거를 향하기도 하고 상대의 삶에 대한 새로운 영역을 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세하지만 관계의 내부에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한때 그는 확신의 기반에 서 있었다. 외부의 비판이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상대를 지지하며 보호하려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 확신은 분명하고 단단해 보였으며 의심의 공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신은 조금씩 다른 성질로 변하기 시작한다. 같은 질문이 더 깊어지고 같은 시선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된다. 이 변화의 핵심은 단순한 태도의 전환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과 이해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믿음은 종종 단단하고 직선적이다. 그러나 이해는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하며 질문을 필요로 한다. 믿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세계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확산된다. 어떤 이야기들은 과장되고 어떤 이야기들은 단편적이며 또 어떤 것들은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 떠돌기도 한다. 특히 공적 인물과 관련된 서사는 더욱 쉽게 확대되고 변형된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서사에 더 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드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해석은 사실처럼 보이더라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영역에 머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완전한 증거를 기다리지 않는다. 의심은 증명보다 먼저 도착하고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친다. 의심이 자리 잡는 방식은 조용하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폭발하지 않고 질문의 형태로 서서히 스며든다. 나는 정말 알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면서 기존의 확신은 조금씩 흔들린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관계의 구조 자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중요한 지점은 바로 여기다. 어떤 진실이 존재하는지보다 그것이 어떻게 인식되는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은 사실만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자신이 이해한다고 믿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흔들릴 때 현실 역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단순한 의심의 붕괴로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이해로 향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은 동시에 더 많은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순간이기도 하다. 완전한 확신이 사라질 때 비로소 복잡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결론이 아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고 의심하고 다시 이해하려 하는지 그 과정 자체다. 그것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으며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혼란스럽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접할 때 그것이 반드시 거짓이 아니더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아니라 완전함과 불완전함 사이의 틈에서 생겨나는 감정이다. 이야기가 틀렸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어딘가 비어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인간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불안을 만들어낸다. 이 불안은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믿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가 나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당신을 위해 나의 나라를 포기했다는 감정적 고백을 남겼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의 진위 여부가 아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심리적 무게다. 그 말은 사랑과 신뢰가 만들어낸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을 상징한다. 사람은 선택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 특히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그 결정이 충분한 이해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정보와 해석이 등장하면 과거의 확신은 질문으로 바뀐다. 나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 내가 믿었던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였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혼란은 더 이상 외부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의 진실 여부를 넘어서 나의 판단력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심리적 긴장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서사에서도 반복된다. 특히 공적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교차하며 하나의 완전한 진실보다는 여러 개의 부분적인 진실이 공존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건은 하나의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이야기로 변한다. 어떤 상황에서 왕실과 같은 제도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감정적 언어보다는 절제된 태도를 택하고 직접적인 논쟁보다는 구조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체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방식 역시 또 다른 해석을 낳는다. 침묵은 때로는 안정으로, 때로는 거리두기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삶과 제도의 논리가 충돌하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선택과 자유, 책임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과 역할, 안정성을 강조한다. 이 두 관점은 쉽게 조화되지 않으며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결국 누구의 해석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이 공존하는 현실 자체가 핵심이 된다. 이처럼 이야기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구조적 조건에 가깝다. 우리는 언제나 부분적인 정보로 전체를 이해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된다. 내가 믿어온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확신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성찰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해를 확장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한 인물의 반응과 선택은 결코 현재의 순간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 배경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감정, 그리고 외부의 시선 속에서 형성된 자기 인식이 존재한다. 반복된 비판과 공개적인 평가 속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과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사고방식과 감정 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공적인 시선 아래에서 이미지와 신뢰를 재구성해야 했던 경험은 어떤 논의라도 단순한 의견 교환으로 끝나지 않게 만든다. 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층위를 가진다. 결국 사소해 보이는 의견 차이조차 감정적으로 복잡하게 확장되며 관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왕실과 같은 제도는 개인의 삶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상징적 역할을 가진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이 곧바로 제도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딜레마는 개인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의 균형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개인적 갈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관 전체의 문제로 확장해서 볼 것인지는 매우 복잡한 판단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은 안정성을 요구하고 현대 사회는 투명성과 설명을 요구한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단일한 정답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과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갈 것인가이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감정과 관계를 지닌 개인이면서 동시에 국가와 전통을 대표하는 군주이다. 이 두 역할은 때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선택을 요구한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결정은 인간적인 공감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지만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반대로 제도를 우선하는 결정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적 관계에서는 거리와 긴장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이중성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구조적 현실이다. 그렇기에 모든 결정은 명확한 승패로 나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긴장과 여운을 남긴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진실이다. 그러나 진실은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경험, 기억, 감정, 그리고 해석이 결합되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진실이 만들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방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단절이나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맥락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간극이다. 진실이 복수의 형태로 존재할 때 그것은 명확함 대신 복잡함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복잡함은 종종 조용한 긴장으로 남아 관계와 결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침묵이다.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하나의 의사 표현 방식이다. 공개적인 설명이나 반응을 하지 않는 선택은 때로는 거리두기이자 자기 보호이며 동시에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침묵은 외부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어떤 이들에게는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성숙한 절제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침묵 역시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갖지 않으며 맥락에 따라 계속해서 재해석된다. 이 침묵은 이야기 속 인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었던 사람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침묵을 선택하며 각자의 삶을 지속해 나간다. 그 침묵은 단절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거리 유지이다. 이 모든 갈등과 긴장 속에서 가장 중심에 놓인 것은 결국 신뢰이다. 신뢰는 단순히 약속이나 기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축적되는 감정적 구조이며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그러나 신뢰는 언제든지 시험받을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서로 다른 해석,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 결합되면 신뢰는 흔들릴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뢰가 무너졌는지 여부보다
그것이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가이다. 신뢰는 한 번의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정과 이해를 통해 유지되는 과정이다. 사람은 종종 침묵을 공백으로 이해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 정지된 순간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실제로 침묵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침묵은 가장 복잡한 형태의 언어일 때가 많다. 그것은 직접적인 설명 대신 감정과 의도를 감추거나 혹은 더 깊은 층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 인물이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은 흔히 절제나 인내로 해석된다. 때로는 그것이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그가 왜 말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이미 다른 방식으로 말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해석은 더욱 복잡해진다. 디지털 환경은 과거를 쉽게 지우지 않는다. 한때 지나간 메시지, 오래된 기록, 잊힌 게시물들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것들은 조용히 축적되며 특정한 순간이 되면 다시 현재로 불려 나온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시각을 바꾸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처럼 이야기는 항상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완결되었다고 믿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빈틈은 남아있을 수 있다. 그 빈틈은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낸다. 이 이야기는 정말 끝난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가? 같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믿고 있던 구조 자체를 흔들기도 한다. 더 어려운 점은 알려진 사실보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더 큰 무게를 가질 때다. 이미 드러난 진실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영역은 끊임없이 상상과 추측을 낳는다. 사람들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은 여러 갈래의 해석으로 확장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실인가뿐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전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일부만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가 이해했다고 믿었던 서사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침묵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해석된다. 침묵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선택된 방식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된 메시지인지 혹은 단순한 회피인지 판단하는 것은 외부의 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을 해석하려 하고 그 해석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이다. 확정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지만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남아 질문을 반복하게 만든다. 그것은 끝나지 않은 문장처럼 마음속에 머물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서사다. 그리고 그 서사는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 일부는 말해지고, 일부는 남겨지고, 일부는 해석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단 하나의 결론으로 고정될 수 없다.